국회 출입기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국회 본관 일부와 의원회관 일부 등이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등 예정됐던 회의는 장소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여야정 정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기라며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된 수준이고 은폐 조작한 증거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부대변인으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과 추 장관의 사퇴, 특임검사 임명 촉구 배경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을 위한 과제 그리고 21대 정기국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닫은 문을 다시 연 지 이틀 만에 건물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등 예정됐던 회의는 장소를 옮겨서 진행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했던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자가격리나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당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폐쇄됐던 국회 문을 다시 연 지 이틀 만입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취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당시 음성 결과를 받았고 이번 재검진에서 양성 판정됐습니다. 국회는 즉시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일부 층 근무인원 전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소위, 여가위 전체 회의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확진자가 취재차 드나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히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됐던 고위 전략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정책위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3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보름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민의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와 접촉한 김도읍,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이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통을 크게 받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이 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는데 야당이 이례적으로 울림 있는 연설이라며 호평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 극복 연설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넘어란 제목부터 코로나 현 상황과 대응책, 향후 대비까지 연설 내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추진 중이라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된 만큼 개천절 집회는 자제해야 하고 방역 방해와 같은 불법 행동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도 제시했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비롯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산업인 디지털과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따른 당내 성추문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인 우분투를 인용하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며 민주당의 협치를 기대했고 국민의당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 대통합의 밑거름을 쌓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하자면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번 4차 추경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 지원키로 했는데 7조 원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재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59년 만에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청이 합의한 4차 추경은 7조 원대 규모로 피해 계층에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됩니다. 4차 추경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선별 지급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별 방식, 지원 금액 등 추경안 마련에 본격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터라 4차 추경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37조 5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만큼 정부가 4차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로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국 아빠 찬스처럼 엄마 찬스 특혜성 황제의 군복무라고 비판하며 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검찰이 추 장관의 불법 비리를 감추려 한다고 지적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 배치 후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 없는 2, 3차 병가, 총체적 군정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법사위원회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날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이런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의 고발 사건이 왜곡 은폐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특임 검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동부지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신속한 수사를 지금 원했고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죠. 특임검사는 검사의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은 어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군휴가 특혜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다만 서 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보직 업무 배치를 위한 청탁성 민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4일에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4가지 안건이었었죠. 이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했었는데요.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전공의들이 내일 8일이죠. 오전 7시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의대생들의 국가 고시 대책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대책 마련 요구하면서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일단 내일 진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진료 공백이 해소가 될 텐데요. 오늘 전공의 전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업무 복귀를 하고요. 또 1인 시위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2주 내 의대생 구제가 없을 시에는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좀 단서가 붙어서 나왔는데요. 국가고시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재접수가 어제까지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응시 대상이 3,172명 중에 이제 446명으로 약 14% 정도만 응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공의들은 여기에 대한 구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정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좀 완강한데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의 재연기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는 이제 방침입니다. 그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국가고시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보면 이미 2차례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의사협회가 이제 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제 구제책이 마련이 안 되면 합의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서 이제 파기까지 의사협회와 이제 정부와 그 민주당이 같이 한 합의까지 파기하겠다라는 이제 파기까지 시사를 해서 여전히 좀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 불씨는 남아 있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이제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의료계와의 대화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민주당과 또 정부 이제 대한의사협회 이제 합의 사항을 보면요, 코로나19가 이제 안정된 이후에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이 협의체에서 이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원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이제 뭐 협의체 이제 논의가 될 텐데요.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또 공공의대 이제 설립 문제 등이 이제 논의가 될 건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을 했었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또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협회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정당 대표 회의도 함께 제안을 했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코로나19 앞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이제 보건 의료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서민 경제 무엇보다도 이제 민생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의 극복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께 손을 내미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요, 이제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정례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오늘 대표연설은 뭐 의료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정례화가 되면 이 문제도 뭐 논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요.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의 여야정 정례대화 제안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네, 21대 국회 이제 대화의 물꼬가 이제 트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만나고 또 대화하면 의견의 차가 크더라도 이제 접점은 좁혀지고요. 그 안에서 해결책도 또 합의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는 이제 뭐 수많은 쟁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야정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또 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 등 이제 많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이 의료계 문제가 여야정 협의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 수없이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지만은 연합정부가 아닌 상태 쉽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의료계 문제가 지금 김동길 기자 얘기처럼 시험 무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중대재해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의당은 산재가 끊이지 않는 건 국회 책임이라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은 기업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제2의 김용균 사망 사고를 막자며 처벌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에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인명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해 기업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인허가 기관의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나 기관이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전 원장이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퇴한 뒤 공석인 민주연구원세 원장에 삼선 홍익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과 20대 국회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등 8명, 부위원장에 박광원 사무총장, 총괄본부장에 한정혜 정치계 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해찬 추미애 전 당대표와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9명은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범여권이 법원의 전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석 대변인은 재수감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 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그간 저지른 죄가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우 세력의 개천절 집회 강행 예고에도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대비할 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선거 대비 체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안에 중앙당 산하 선거총괄대책기구를 만들고 후보 경선 방식과 선거 전략을 구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32만 명 수준인 책임당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 명으로 늘려 책임당원 수와 질적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발표하자 그동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정부 여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청의 선별 지급 방침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식을 수용하는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날선 발언 또한 빼놓지 않았는데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면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글에 민주당과 청와대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의 글의 핵심은 결국 당정청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사용한 표현의 적절성 문제를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 지사의 지적을 의식한 듯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놓고 불공정이 생기지 않게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별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정부는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별 지원의 기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미뤄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탈당파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라며 최소한 복당을 이미 신청한 분의 심사마저 머뭇거릴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량이 검증된 지도자급의 국회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것은 당을 비대위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속 좁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장 의원의 글에 홍준표 의원은 남다른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홍 의원은 장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에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소라고 썼고요. 장 의원도 홍 의원의 댓글에 공감 표시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복당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김 위원장은 탈당파 4인의 복당에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선별 복당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외연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탈당파 4인의 복당 문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지금 당대표 취임 이후에 오늘 첫 국회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윈윈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지금 군의회 특혜를 두고 의혹을 두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추 장관을 거리로 대여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부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의 국회 연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오늘 그 아프리카 반투족 말까지 인용하면서 협력과 연대를 통한 윈윈 정치 강조했습니다. 또 정례 대화 시작하자 이런 얘기했었는데 여당 대표의 오늘 국회 첫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이 말씀은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있고 국회가 있어야 정부가 바로 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말은 환영한다. 네, 그런데 네. 코로나 방역 관련한 말씀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예. 정치적 성과를 말씀하시기엔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은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든지 외식, 여행 쿠폰 배포 등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성급한 정책도 예. 상황 악화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얘기를 하면서 고통을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오히려 연대와 공정에 부합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사안들은 일단 저희 국민의힘이 이미 강력하게 제안했었던 것들입니다. 예. 재난지원함에 있어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보다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방편으로 4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낙연 신임 대표와 또 이제 100일을 넘기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원장 뭔가 새로운 기대를 또 하고 있지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공정과 정의로운 법 질서를 위해 일하는 법무장관, 영어로 정의부 장관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관련된 문제고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입니다. 결론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엄마 힘이 작용해서 아들의 특혜를 받았냐 여부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의란 기준에서의 우리 사회 수준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여야의 정쟁으로만 정치적 이득을 위한 싸움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때 추미애 장관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의미에서 소설이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 의혹들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명확한 증거가 거의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나왔다면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현재 8개월 이상 끌고 있는 동부지검의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특검이나 또 특임검사 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임검사를 통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는데 특임검사를 총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우선 검찰 수사 자체를 예.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자체를 믿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우선 검찰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 수사 결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예. 그때 가서 특별검사 추진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힘 실어주기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빨리 재빨리 하기를 촉구하고 아니라면 이제 그 이후로는 특검도 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수령하는 이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1대 정기국회 이제 이미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산적한 현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거대 여당 새 지도부의 해법은 무엇인지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된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취재기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인터뷰는 원래 현장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진행하게 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아주 안녕하지는 못하시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예, 지금 일단 능동 격리 상태입니다. 예, 근데 능동 격리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조심하시는 거죠.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당의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오늘 5번째 이제 자발적인 격리를 이제 하셨는데 이 대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이제 지금 그 검사를 받았고요. 예. 그 한정혜 정책위의장 검사 받을 때까지 그 최고위원들 같이 회의했던 사람들은 다들 이제 능동 격리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아까 수석 최고위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5명 최고위원 1등 하셨어요? 예, 예. 뭐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엔가 당의 재선위원 전재수 의원 이 자리에 출연해서 최고위원 뽑힌 거 어떻게 보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10명, 8명 중에서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생각을 못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최고위원은 가장 이상적으로 뽑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최고위원들 간의 관계 또 대표와의 궁합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예. 누가 뽑힐지 몰랐으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막상 당선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 정말 우리 당원들이 정말 절묘하게 조합을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상당히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안 됐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에 이렇게 같은 지도부로서 어떻습니까? 팀워크는 어떻습니까? 예, 회의가 잘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 된 분들도 네. 이제 정치 경험도 꽤 있고 하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스스럼 없이 뭐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고 네. 또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그 스타일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화하실 때 하여간 뭐 경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히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좀 그 모두 발언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된 것 같던데요. 그거는 이제 좀 보도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요. 예. 네, 최고위원들이라는 게 이제 당의 지도부기 때문에 발언이 길고 짧고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전체적인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서 앞으로 이제 발언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양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건데 이게 좀 와전되면서 잘못 알려졌어요. 예. 네,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한편에 수필과 시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언어 사용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 메시지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국회 대표 연설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연설이었는데 키워드는 네. 제가 뽑아봤어요 일부러. 아하. 우리 파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예. 키워드의 횟수를 뽑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4개입니다. 코로나 이게 31번이고요. 예. 그다음 위기 이게 21번. 그다음 함께 이게 19번. 그다음 협력 이게 8번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 코로나 위기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하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대표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같아요. 예. 네. 그 아까 이렇게 약간 그 감성적인 언어 사용했다 했는데 김종민 지금 수석 최고위원도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 국문과 출신의 기자 생활이어서 그런지 키워드 뽑아주는 것도 아주 멋지게 뽑아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이 이제 대표 연설에도 포함되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예. 1년에 지금 네 차례 추경 편성하는 건 아주 오랜만에 지금 59년 만이라는 통계도 나오던데요. 예, 예. 뭐 100% 국채 발행 불가피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일단 전제를 100%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 전에 하도록 하자 계획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석 전 지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변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예. 국회 의결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릴까 염려가 되는 건데 국회 절차의 변수만 없으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전국민 지급 선봉에 섰던 이재명 지사가 선별 지급 방침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격정에 가까운 글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이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강하라니까 잘못 봤다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못 봤다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못 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크면 바라는 게 강하면 예. 이제 그 사실이 좀 약간 과장되거나 확대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원망과 배신감을 키우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분들을 좀 강하게 도와주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좀 경제를 살리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게 사실이고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는 나쁜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재원이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4차 추경이라는 게 완전히 빚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넉넉한 상태가 아니어서 만약에 재원이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네. 이런 의견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만약에 재원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분들 집중 지원해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된다. 이거는 잘못 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등과 분열의 소지에다가 불가피하지만 연대성이 훼손될까 우려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낙연 대표 연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오히려 연대와 공정의 실현이다. 이런 얘기에 공감하시는 쪽이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돼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정을 말씀을 하시지만 다 같이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고 공정한 거지만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공정한 거다. 네. 가령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그중에서 막 피가 나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먼저 뒷받침해드리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게 좀 잘하는 거다 공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물론 여력이 있으면 전체 다친 분들을 다 감싸 안고 다 치료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여력이 없다면 먼저 많이 피해를 본 분들 이분들을 뒷받침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걸 시기하거나 아니면 뭐 배 아파하거나 그럴 국민들은 아닙니다. 네. 그 추미애 장관 둘러싼 논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나서서 과거에 조국 장관 얘기까지 꺼내면서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입장?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아하. 커지고 있는 거는 그분들 목소리만 커지고 있어요. 내용은 커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내용은 다 지금 해명이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일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진료 기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승인을 했던 중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비역입니다. 그분이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건 내 책임하에서 아무런 외압 없이 이 규정에 나온 대로 이건 승인할 만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현역도 아니고 뭐 정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동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겁니까? 그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동부지검이 이거 수사를 안 하는지. 그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관련된 거니까 수사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수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예. 네, 여당 지도부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요? 일단 코로나 극복인데요. 첫 네. 번째는 방역 대응입니다. 이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집합 행동의 자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 국민들이 단합해야 되고 함께 마음이 모아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정치권이 정말 힘합쳐서 이 방역 대응을 함께 잘 나가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이제 못 버티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지원금 나눠주는 거 이상의 좀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자영업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 고용보험도 안 들어놓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또는 그런 분들이 다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 2년씩 나오고 그 가운데서 재교육시켜서 또 새로운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긴급하게라도 이런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생기게 되면 단순한 이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정책적인 대책을 좀 뒷받침해드려야겠다.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 대화 협상 전략을 물론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둘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오는 건데 저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협상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대화하고 협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소수는 다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는 또 소수를 존중해줘야 돼요. 네. 이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협력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야당은 또 다수를 약간 좀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다수라고 해도 뭔가 계속 반대를 하면은 뭔가 붙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욕심이 좀 있는 거고 또 여당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좀 빨리 소수를 이제 목소리를 안 듣고 이제 표결하거나 또 진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이 두 가지 욕심을 동시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아무래도 시선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여당만 나무라지 마시고 네. 야당도 다수를 인정해라. 여당은 너 소수를 존중해라. 이 두 목소리를 꼭 같이 내주셔야 여야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20대 후반기 때부터 이미 김종민 의원 활약상이 돋보였고 그래서 이번에 전대에서도 지금 1등으로 최고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뭔가 우리 사회적인 관계도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우리 정치의 패턴도 기존하고 좀 다른 정치를 만들어내길 좀 기대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그동안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대화를 합니다만 오늘 코로나 국회19 상황이 좀 문제가 터져서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